자, 문법, 필기시험의 문법 문제, 뭐, 타입스크립트 문법, 뭐 JSX 문법 묻는 필기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문법을 대충 공부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그 초급을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어요. 자, EX02 프로젝트를 만들고, 라이트, 레이티스트,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점, EX02 프로젝트 만들고, npm 인스톨인데 i라고만 해도 돼요. npm i 하면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고, 자, 이거 요 줄을 초급 시절에는 이 서식 이용하는 거 내가 일일이 서식을 만들어 보면서 서식 공부도 해야 되니까 초급 시절에는 남이 만든 서식 이용하는 건 좀 나중에 내가 서식 만드는 것부터 공부해야 되겠죠? 이거 막아주는 게 좋고 우리 수업 내내 우리 이 강의 내내 요거 main.tsx에서 요 줄 index.css 서식 막을 거예요. 서식을 초급에는 내가 서식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앞으로 풀잼 만들자마자 언제나 이거 주석으로 막는 것부터 해야 되고. npm run dev하고 실행. JSX 문법. 따로 내가 평범한 이런 서식은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거고, 자기가 모르는 서식이 있으면 찾아서 공부하세요. 뭐 요즘 인공지능이 있어서 뭐 물어보기 너무 좋지. 그래서 프론트엔드 과목은 서식 점수가 있어요. 서식 점수도 비중이 꽤 높아. 그래서 강의 예제에 나오는 서식 정도는 아주 자세히 알고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서식들. 자, 이런 기본적으로 10, 20, 30, 40 이렇게 박스 스팬 태그로 저런 박스 4개를 그렸고, 자, 이거 여기 빨간색 괄호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그 구현시험 문제 설명하면서 인터프리터가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그 인터프리터 혹은 컴파일러가 문법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 경우도 객체 생성이야. 이거 버추얼 돔 객체 생성하는 코드예요. 그런데 이걸 이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가 헷갈려 해. 그래서 이거 괄호로 묶어줘야지 안 묶어주면 안 돼요. 이 경우도. 그래서 외우세요. JSX 코드가 여러 주인 경우에는 괄호로 묶어주어야 한다가 아니고 묶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왜냐면 안 묶어줘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묶어주면 문법을 이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가 이건 타입스크립트니까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묶어줘야 돼.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JSX 코드가 여러 줄이다. 그러면 묶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여러 줄이면 묶는다. 여러 줄일 때 괄호로 묶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서식은 직접 공부하세요. 여기 대충 간단하게 말로만 하겠는데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인라인 블럭이라고 서식을 주지 않으면 스팬 태그의 기본 디스플레이 값은 인라인이야. 자, 인라인이면 그 패딩하고 마진 둘 중에 둘 다 혹은 둘 중에 하나가 상하 여백이 잘 안 적용이 돼요. 상하 여백이 잘 적용 안 돼요. 이거 지워보면 아는데 인라인 블락 서식을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을 지우면 여기 마진이구나. 패딩은 안 없어졌는데 마진이 없어졌지. 그래서 위 여백이 없어져가지고 딱 붙어버렸죠. 그런데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을 주고 저장 버튼 누르면 그러면 위 여백이 생겼죠. 마진이네. 이게 맨날 헷갈려. 자, 패딩은 잘 적용이 되는데 마진도 상하 마진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웹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그렇게 자세히 외우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인라인 디스플레이 기본값이 인라인인 태그에다가 여백을 줄 때는 여백이 잘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을 같이 적용한다. 난 이 정도만 외웠어요. 여러분은 프론트엔드 전공하겠다고 한다면은 더 자세히 외워야지. 볼더 서식은 알겠고, EM 단위는 현재 글자 하나 크기 단위가 EM이죠. 0.5 EM이면 글자 크기 반 50%라는 정도고. 오케이. 이렇게 구현해도 돼요. 이거 오류 아니야. 어디가 오류지? 아, 오류 맞구나. 이렇게 배열로 구현해도 돼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이 노란색 부분이 그 태그가 아니고 이 노란색 부분이 JSX 버추얼 돔 객체죠. 그래서 이거 객체 배열이야, 이거. 태그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버추얼 돔 객체를 생성하는 JSX 코드죠. 그래서 이거 트랜스파일 된다고 그랬죠. 트랜스파일 되면 그 react.createElement라는 메소드 호출로 요 코드가 변경이 돼요. 그래서 react.createElement 메소드가 생성해서 리턴하는 객체들의 배열이야, 이거. 객체 배열을 만들고 여기에 그 객체 배열을 출력한 거죠. 그다음에 이 리스트가 자바스크립트 변수니까 이 JSX 내부의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사용할 때는 이 중괄호로 묶어줘야 하죠. JSX 내부의 변수 값을 출력하려면 중괄호로 묶어줘야지, 안 묶어주면 그냥 평범한 list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돼요. 중괄호로 안 묶어주면. 중괄호를 안 묶어주면 평범한 텍스트로 그냥 출력이 돼요. 버추얼 돔 객체 배열을 생성해서 리스트 지역 변수에 대입한다. 그리고 리스트 지역 변수 값을 여기다가 낑겨 넣어서 버추얼 돔 객체, DRV가 루트 객체고 루트 객체 안에 스팬 객체가 4개가 달려있는 그런 버추얼 돔 객체들을 생성해서 리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웹브라우저에서 F12키 눌러서 개발자 창을 열면 수정 안 했구나. 이렇게 실행은 되지만 빨간색으로 에러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뭔가 의도한 대로 잘 안 될 때는 꼭 이 개발자 창 열어서 콘솔을 열어서 뭔가 에러 메시지가 있는지 봐야 돼요.
여기에 뭐라고 LMSG가 있냐면 Each child in a list should have a unique key prop. 목록에 들어있는 각각의 each child, 각각의 그 요소들은 key prop, 유니크한 key prop 값이 유니크한 값, key prop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게 프론트엔드에서 뷰에서도 이렇죠. 근데 약간 달라졌네. 이게 리액트 작년인가? 그때는 아예 에러가 나고 실행 안 됐어. 근데 지금은 에러는 나지만 실행은 되네. 자, 잘 봐요. 여기, 요 예제는 에러가 안 났어. 요 예제. 이렇게 목록이지만 내가 직접 이렇게 구현한 건 에러가 안 나요. 언제 에러가 나냐면 이렇게 JSX 문법으로 하나하나 입력한 거 말고 배열일 때. 이건 배열이죠. 배열을 활용해서 목록을 출력할 때는 키프랍이 있어야 돼요. 같은 목록이어도 배열을 활용 안 했어. 그냥 직접 하나하나 따다다당 버추얼돔 그 태그를 직접 코딩했어. 이건 키프랍 없어도 돼. 근데 배열일 때. 배열로 만들고 그 배열에 들어있는 걸 출력할 때는 키프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키프랍, 유니크한 값으로 키프랍을 이렇게 주면 이러면 에러가 안 나요. 새로 고침하면 에러 없죠. 출력되는 건 똑같고. 여기 사실 언제 리턴 뒤에 이거 괄호로 묶어줘야 되는 이유가 리턴 뒤에 바로 얘가 붙어 나오면 버추얼 돔 이거 리턴 키워드 뒤에 바로 버추얼 돔이 뭐라도 하나 붙어 나오면 한 줄이든 여러 줄이든 괄호로 묶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아까는 리턴 키워드 뒤에 버추얼 돔 태그가 바로 안 나오고 아랫줄에 나올 경우 이때는 바로 괄호로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괄호를 안 묶어주면 리턴 문이 여기서 끝난 거라고 얘가 인식을 해요. 이게 리턴 값이라는 걸 인식을 못해. 이게 여기에 괄호가 등장하지 않으면. 자, 이거 배열을 반복문으로 배열의 그 내용을 채우고 있죠. 이렇게 스팬 객체를 4개 만들어서 채우고 있죠. 근데 이거 오류예요. 에라야. 일단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죠? I 곱하기 10 이걸 충괄호로 안 묶어줬으니까 평범한 텍스트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평범한 텍스트 I 아스테리크 10이라는 텍스트가 출력됐죠. 이 계산 값을 출력하려면 중괄호로 묶어야 돼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중괄호로 안 묶어주면 평범한 텍스트 I야. 그러면 4개의 스팬 태그들이 키 값이 전부 다 똑같이 I야. 그럼 유니크하지 않으니까 에러가 나요. 그래서 여기 콘솔에 보면 키 값이 전부 다 I다. 유니크하지 않다. 키 값은 유니크해야 된다. 라고 지금 LMSG가 나왔죠. 여기 에러가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자 잊지 말고 자바스크립트 어떤 계산식
자바스크립트 변수가 이 JSX 내부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반드시 중괄호로 얘도 묶고 얘도 묶고 얘도 묶어야 된다. 평범한 텍스트가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뭐 변수나 표현식은 JSX 내부에서 중괄호로 묶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잘 출력됐고 여기 에러 메시지도 없고. 자, 그런데 이렇게 구현하는 건 리액트 다운 구현이 아니에요. 왜 리액트 다운 구현이 아니냐면 그 리스트 배열이 지금 이렇게 뭐랄까 푸시할 때마다 배열이 변경되는 거잖아. 순수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아니야. 한 번 만든 배열을 뭐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요즘 리액트의 추세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리액트 개발자들은 이런 코드를 더 선호할 거예요. 자, 1, 2, 3, 4가 들어있는 배열, 그다음에 맵. 앞으로 맵을 리액트 예제에서 맵을 굉장히 많이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맵. 그러면 이 배열에 들어있는 값 각각에 대해서 이 화살표 함수가 호출되고 이 화살표 함수가 리턴하는 값들을 모은 새 배열, 그 새 배열이 리스트에 대입되죠. 그러면 이 i는 각각 1, 2, 3, 4 이렇게 4번 얘가 호출이 되고 4번 호출될 때 i 값은 각각 1, 2, 3, 4 이렇게 호출되고 그러면 i 값이 이렇게 낀 거죠. 들어가서 이런 결국 이거랑 똑같이 이런 배열이 만들어지죠. 이게 함수형 프로그래밍 다운 구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구현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건 절차적 구현이야. 이런 게. for for 반복문이 대표적인 절차적 구현 문법이죠. 반복문 자체도 그렇고 리스트별이 반복할 때마다 푸시하면서 한 칸씩 늘어나잖아. 이렇게 한 번 만든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도 역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아니야.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런 식의 구현에 익숙해졌겠지만 앞으로 리액트 개발자가 되겠다면은 이런 식의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 문법 뭐 코딩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리액트 초급 진입 장벽이 높아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적응을 해야 돼. 그래서 문법 공부도 열심히 하고 리액트 자체보다도 이런 문법,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문법, 함수형 프로그래밍 이런 거에 초급 때는 집중해야 돼요. 그거 설렁설렁하고 리액트만 공부하면 안 돼. 그러면 초급을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 리스트라는 지역 변수도 불필요해. 한 번 사용하고 많은 지역 변수를 만들 이유가 없죠. 이 리스트 지역 변수. 딱 한 번 사용하잖아. 그러면 팝 딱 한 번 사용하고 말 거니까 이렇게 구현해 버리죠. 예제 5처럼.
그 다음에 아마 리액트 개발자는 앱 함수도 저렇게 펑션 키워드 문법으로 구현 안 할 거야. 리액트 개발자는 화살표 함수 문법을 선호해요. 대부분의 개발자가. 그래서 앱 함수도 화살표 함수 문법으로 구현하면 이렇게 돼요. 자, 아직 리액트 개발자 취향까지 가려면 아직 좀 멀었어. 아니, 먼 게 아니라 하나 더 남았어요. 좀 더 남았는데 뭐냐면 앱 함수를 봤더니 화살표 함수 본문이 리턴문 하나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좀 더 생략 가능해요. 어떻게 생략하냐면 함수를 본문을 묶어주는 중괄호 생략하고 리턴 키워드도 생략하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아마 근데 이렇게 구현은 안 하고 나도 이거 한 줄 내릴 것 같아. 여기서 한 줄 내리는 건 괜찮아. 이게 바로 리액트 개발자 코딩 스타일이 이래요. 그래서 이런 코드, 이 코드의 요소 문법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 새로 고침해보면 뭐 여전히 잘 실행되고 콘솔에 에러 메시지 출력 없죠. 코드도 간결하고 회련된 구현이죠. 그래서 책이나 인강 예제들이 주로 이런 식으로 구현한 예제 코드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코드 문법에 익숙해져야 되고, 즉 앱이 지금 화살표 함수고, 여기서 봅시다. 앱이 화살표 함수 문법으로 구현한 함수이자 함수형 컴포넌트. 결국은 함수란 얘기예요. 함수인데 그 함수가 하는 일이 뭐냐? 버추얼 돔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한다. 그게 리액트 함수형 컴포넌트야. 그리고 자, 이 부분은 뭐냐? 그 화살표 함수의 리턴 값이죠. 리턴 값, 그 화살표 함수가 리턴 값 하나일 경우에는 중괄호 필요 없고 그 리턴 값만 적어주면 되죠. 그 리턴 값이 뭐냐? 버추얼 돔 객체예요. div가 루트인 버추얼 돔 객체. 이 div 루트 밑에 스팬 객체가 4개가 달려 있죠. child, 자식이 4개인 스팬 4개를 자식으로 거느린 div 객체, 루트 객체. 그걸 지금 앱 함수가 만들어서 리턴하고 있는 거죠. 그걸 리액트가 받아다가 웹브라우저 창에다가 렌더링 하는 거고. 오케이, 10분 쉽시다. 컴포넌트 구현. 버추얼 돔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하는 함수가 리액트 함수형 컴포넌트죠. 옛날에 클래스형 컴포넌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도 여전히 클래스형 컴포넌트 구현이 가능해. 그렇지만 거의 옛날 방식의 클래스형 컴포넌트, 즉 클래스로 컴포넌트를 구현하는 건 요즘은 거의 안 하죠. 이런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해요. 그래서 테이블 1 컴포넌트. 자, 얘도 버추얼 돔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하죠. 루트 객체가 테이블, 그 아래 헤드, T 헤드, T 바디
두 개의 자식이 있고 또 T바디 아래에 또 TR 세 개의 TR 자식 객체들이 있고 트리 구조죠. 트리 구조의 버추얼 돔 트리 구조로 생성해서 리턴하는 함수형 컴포넌트. app.css 소식 뭐 특별할 게 없죠. 뭐 익숙한 소식들이고 이 app.css 파일의 이 서식은 앱 컴포넌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웹페이지 전체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 테이블 요 컴포넌트 요 태그들에도 적용이 돼요. 이 부분. CSS 서식도 디버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구현된 서식 때문에 요 태그가 이런 모양이 되는지 그게 나중에 매우 헷갈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은 app.css의 테이블thead 이렇게 적용한 이 서식이 웹페이지 전체 그러니까 테이블 컴포넌트에도 적용이 돼요. 나중에 이런 컴포넌트들도 몇십 개, 뭐 몇백 개 이런 서식도 여기저기 서식이 적용되었을 때 그 서식들이 딱 그 한 곳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 이 모양이 어느 부분의 서식 때문에 여기가 이 모양이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헷갈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 b.css 서식 파일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b.css 파일의 서식은 그 b.css를 b.tsx 컴포넌트가 임포트 했다고 해서 그 임포트한 그 컴포넌트에만 서식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웹페이지 전체에 적용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이렇게 CSS 서식을 디버깅할 때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의 엘리먼트 탭이 매우 유용한 도구죠. 아무튼 그 다음 앱 컴포넌트. 앱 컴포넌트에서 테이블 1 컴포넌트 출력하기. 먼저 테이블 1 컴포넌트 임포트 해야 되고 이 부분에 테이블 1 컴포넌트를 이 부분에 출력을 해라. 출력하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테이블 1이 테이블 1 컴포넌트가 함수죠. 이 함수를 호출해서 이 함수가 만들어서 리턴하는 이 버추얼 돔 객체를 여기 이 위치에 끼겨 넣어라. 삽입해라. 그 얘기예요. 테이블 1 함수를 호출하고 이 함수가 리턴하는 버추얼 돔 객체를 이 부분에 삽입해라. 그래서 삽입을 하면 이런 구조가 되죠. 이 노란 테이블 1 함수가 생성해서 리턴하는 그 버추얼 돔 객체들이 이 노란색 부분이니까 그 노란색 부분의 버추얼 돔 객체들이 여기에 끼워져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웹페이지 전체에 해당하는 이 버추얼 돔 객체들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앱 가장 윗 레벨의 가장 루트 컴포넌트가 앱이에요. 앱이 뭘 호출하고 또 얘가 뭘 호출하고 그런 식으로 호출해서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리턴 하죠. 버추얼 돔 객체들을 리턴하면 리턴되는 버추얼 돔들이 계속 조립되고 해서
가장 마지막에 앱에서 이렇게 조립하는 거죠. 앱에서 다 조립된 웹페이지 전체에 해당하는 버추얼 돔 객체가 리액트한테 리턴이 돼요. 리액트가 이런 버추얼 돔을 받는 거야. 받아서 이 버추얼 돔 구조 그대로 웹브라우저 창에 그 액추얼 돔을 대상으로 이렇게 저렇게 수정하고 해서 렌더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식까지 적용해서 이렇게 렌더링이 되죠. 지금 내가 이런 실수도 가끔 하는데, 여기 테이블 1 컴포넌트, 여기 테이블 1, 여기 임포트에 빨간색 밑줄이 쭉 가는 건, 요 테이블 1.tsx 파일을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 밑줄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면, cannot find module 테이블 1, 못 찾겠다는 거죠. 그러면, 보나 마나야, 파일명에 오타가 있거나, 아니면 파일의 위치가 틀렸거나, 여기 파일명에 오타는 없고 파일명도 테이블 1 맞는데 위치가 틀렸죠. 소스 밑이 아니죠. 소스 밑에 있어야지. 이렇게 드래그 드랍으로 무브하면 그러면 바로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네. 그러면은 코드를 지웠다가 다시 붙여 넣으면 그래도 SM 밑으로 들어갔구나. SMC 아니라 그냥 소스 밑에. 그래도 바로는 안 사라지네, 역시. 촉하고 다시 붙여 넣으면 오케이. 그러면 빨간색 밑줄이 사라졌죠.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그 서식 디버깅 할 때 F12키 눌러서 이렇게 개발자 창을 열고 이 엘리먼트 탭. 자, 이 엘리먼트 탭에서 여기 왼쪽 위 구석에 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궁금한 태그를 예를 들어서 왜 배경이 회색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걸 여기 엘리먼트 탭에서 왼쪽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내가 궁금한 태그를 이렇게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해 주면 여기서 그 태그가 보여. 요 태그고 여기 오른쪽에 여기 컴퓨티드 탭에 여기를 보면 현재 이 태그에 적용된 서식들이 쭉 목록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웹페이지 전체에 여기저기 있는 서식들이에요. 그게 다 적용이 된 거죠. 그러면 왜 배경색이 회색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백그라운드 컬러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찾아봐요. 여기서. 없네. 백그라운드 컬러가 없죠. 그런데도 회색이야. 아이고 여기가 아니지. 자, 여기 이름, 이 배경이 왜 회색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름 이 태그를 찾아서 여기 컴퓨티드를 봤는데 백그라운드 컬러 서식이 없어.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서식은 부모 태그에 적용된 서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인 tr 태그. 자, tr 태그를 클릭해 봐요. 여기도 백그라운드가 없네. 그럼 그 부모인thead 태그. 여기는 있네. 자, thead 태그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회색이라서 그 아래에 있는 trtd도 배경색이 회색이 된 거고, 이 폰트, 컬러, 이것은 부모 태그에 적용된 서식이 자식들한테도 다 영향을 미쳐요. 컬러하고 폰트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 적용됐다는 거 찾았고, 여기 색깔도 회색 맞죠?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는지, 자, 이걸 열어보면 돼요. 열어보면, 소스 코드는 안 알려주네. 여기에 어느 CSS 파일에 있다라고 알려주기도 하는데, 맞아. 번들링 됐지? 그래서 못 알려주는구나. 내비게이트 스타일.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 회색 이걸 찾았고, 여기 어쨌든 이걸 열어가지고,
T 헤드 태그에 적용됐다는 거 찾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내비게이트 스타일 클릭하면 그 적어도 이게 어느 파일인가까지는 못 알려줘도 요렇게 구현된 서식에 의해서 적용됐다라고까지는 알려주네. 그럼 이제 소스 코드에서 요렇게 구현된 서식 부분을 소스 코드 파일 여기저기서 찾으면 되죠. 그 소스 코드 파일 전체에서 찾기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서식도 디버깅을 나중에 서식 디버깅까지 하게 돼요. 그때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이 매우 유용한 도구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노란색 부분은 JSX 확장 문법이고, JSX 코드가 여러 줄이면 괄호로 묶어주는 게 좋고, 노란색 부분은 태그가 아니다. 이런 구조의 버추얼 돔 객체다. 자바스크립트 객체예요. 그래서 연두색 부분은 버추얼 돔 자바스크립트 객체고 하늘색 부분은 그냥 스트링이죠. 자, 이런 트리 구조. 이런 트리 구조의 자바스크립트 객체들이 만들어져서 리턴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뿐만이 아니라 16, 19, 20 이 부분도 스트링이죠.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따옴표로 여기 묶은 채로 그렸어요. 왜 그러냐면 JSX 코드에서 중괄호로 묶어주지 않은 텍스트들은 전부 스트링이에요. 평범한 문자야.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중괄호로 묶어주지 않으면 전부 다 텍스트, 문자예요. 즉 스트링. 이걸 기억하기 바래요. JSX 코드에서 중괄호로 묶어주지 않은 건 16, 19, 20 이것도 다 문자열이다. 그래서 꼭 숫자이어야 하는 값들은 중괄호로 묶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저게 태그가 아니고 객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컴포넌트를 JSX 확장 문법이 아닌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도 컴포넌트를 당연히 구현할 수 있는데, 방금 요거 테이블 1 이 컴포넌트 이건 확장 문법이고, 사실은 이 확장 문법도 그 프로젝트 빌드 단계에서 표준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트랜스파일 돼요. 변환돼요. 표준 문법으로. 왜냐하면 웹브라우저는 이 확장 문법 몰라. 그래서 표준 문법으로 트랜스파일 되는데, 어떻게 트랜스파일 되냐면 이런 형태의 코드로 트랜스파일 돼요. 실제 이거예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태그가 아니야. react.createElement 해가지고 생성된 자바스크립트 객체야, 이게. 그 객체를 이렇게 쭈루룩 트리 구조로 생성해서 그 객체를 리턴하는 거예요. 태그라고 오해하면 안 돼. 그냥 내부에서 이렇게 이런 순수한 자바 코드로 그 프로젝트 빌드할 때 변환된다, 트랜스파일 된다. 그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하나하나가 create element, 즉 버추얼 돔 태그 객체를 생성해서 조립하는 코드고, 이렇게 트리 구조로 조립된 객체가 리턴된다. 그 정도 지식은 알아야 돼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요 코드 자체를 자세히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구현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코드의 자세한 구현은 몰라도 되지만, 아무튼 내부는 이렇다라는 건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태그처럼 보인다고 해서 태그가 아니라는 거. 객체 목록 출력. 아까 스팬 태그 목록 출력할 때 했듯이 배열이 있고 데이터 배열. 그 데이터 배열 .map 해서 태그 버추얼 돔 태그 배열을 만들죠. 태그 배열을 만들어서 그 태그 배열을 출력. 그런데 이렇게 배열 형태일 때는, 배열이 아닐 때는
이건 배열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버추얼 돔 객체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게 비록 TR 태그 목록이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코딩할 때는 키가 없어도 돼요. 키 프랍이 없어도 돼. 그렇지만 이것처럼 이건 배열이잖아. 자바스크립트 배열이죠. 자바스크립트 배열로 이렇게 배열에 들어있는 버추얼 돔 객체 목록일 때는 반드시 키 프랍이 있어야 돼요. 유니크한 값의 키 프랍. 그래서 이 persons 배열의 person 객체 각각에 대해서 tr, td 이런 버추얼 돔 객체를 생성하죠. 그 다음에 리스트 변수 딱 한 번 사용되는 변수니까 굳이 리스트 변수 안 만들고 이렇게 바로 여기다 이렇게 넣어버릴 수도 있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이런 식으로 이 구현을 선호하겠죠. 한 번 사용하고 많은 리스트 변수를 굳이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함수형 컴포넌트, 리액트의 함수형 컴포넌트. 왜 리턴 값? 컴포넌트 함수의 리턴 값이 제한이 있는데 아무거나 리턴하면 안 돼요. 반드시 버추얼 돔 객체 트리 구조의 루트 객체를 리턴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리턴하면 안 돼요. 버추얼 돔 객체 배열을 그냥 리턴하면 안 돼. 루트 객체를 리턴해야 돼요. 트리 구조를 리턴해야 돼. 트리 구조는 루트가 반드시 있어야지. 배열은 트리 구조가 아니야. 그 다음에 버추얼 돔 객체이어야지 스트링 넘버는 버추얼 돔 객체가 아니에요. 이런 걸 리턴하면 안 돼. 이렇게 연두색 버추얼 돔 객체들이 이렇게 트리 구조로 이렇게 만들고 조립을 하고 그 루트 객체를 리턴해야 된다. 이 연두색. 하늘색 이건 스트링이죠. 스트링이나 넘버 이런 걸 리턴하면 안 돼. 버추얼 돔 객체를 리턴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5, 6 이건 뭐가 틀렸죠? 이거 루트가 없지. 루트가 없잖아. 루트 객체가 없으니까 5, 6. 이제 3은 오케이. div 루트 객체가 있죠. 예제 4번. 뭐 객체 하나, 버추얼 돔 객체 하나만 리턴해도 오케이. 루트만 있고 자식이 없는 것도 추리예요. 노드 하나만 있어도 추리야. 그 다음 고급 주제. 앞으로 강의 노트에 고급 주제라고 나오는 건, 알 필요가 없는 거라면 강의 노트에 적어 놓지도 않지. 그렇지만 초급한테는 좀 어려우니까, 시험 범위는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알아야 된다라는, 알아야 되는 주제. 렌더링 최적화. 리액트 컴포넌트는 자바스크립트 함수고, 이 함수는 웹페이지가 다시 그려져야 할 때마다 반복해서 여러 번 리액트에 의해서 자동 호출돼요. 컴포넌트 함수는. 그러면 컴포넌트 함수는 자신이 담당하는 그 웹페이지 영역에 버추얼 톰 태그 객체들을 생성해서 리턴을 하죠. 그 리턴된 게 모이고 그래서 마지막 제일 꼭대기 앱 함수가 다 모아서 리턴을 하죠. 그래서 앱 함수가 다 모은 버추얼 돔은 웹페이지 전체에 해당하는 버추얼 돔이지. 그렇게 앱 함수가 다 모아서 리턴한 버추얼 돔 객체들을 리액트 엔진이 받아서
여러 가지 매우 복잡한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웹브라우저 창에 렌더링을 해요. 그런데 초급 수준에서 이 리액트 엔진의 여러 가지 매우 복잡한 최적화 과정을 초급 수준에서 다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면 이 최적화 과정에 도움이 되는지 이 정도 지식은 초급이라도 알아두는 게 좋겠죠. 웹페이지에서 변화가 거의 없는 부분과 자주 변화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컴포넌트로 구현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리액트 엔진이 최적화할 때 컴포넌트 단위로 최적화해. 그래서 자주 변화하는 부분과 거의 변화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해서 컴포넌트로 구현하면 리액트 엔진의 렌더링 최적화 과정에 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예제를 보자면 이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은 거의 변할 일이 없는 부분이지. 거의가 아니라 소스코드 수정하기 전까지는 안 변하지. 그래서 이 분홍색 부분은 소스코드 수정 전 실행 도중에는 절대 안 변하는 부분이고, 노란색 부분은 여기 여기는 persons 배열도 소스코드에 이렇게 직접 다다다다 쳤는데, 실제 여러분이 이제 프론트엔드 앱을 만들면 이런 데이터 배열은 백엔드에서 조회해 오죠.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은 이 persons 배열, 즉 백엔드에서 조회해 올 데이터가 변경되면 노란색 부분에서 생성되는 버추얼 돔은 데이터가 변경되면 변경돼. 이렇게 변경 안 되는 부분, 변경되는 부분을 나눠서 노란색 부분, 즉 persons 배열이 백엔드에서 가져온 데이터다. 더군다나 그 데이터가 등록 수정 삭제되는 값이다. 그럼 변경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분홍색 부분은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한 그대로죠. 그래서 리액트 렌더링 여러 가지 복잡한 렌더링 최적화에서 이것까지 최적화를 해요. 이 부분은 매번 똑같구나. 그럼 매번 새로 만드는 것은 낭비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 안 만드는 그런 리액트 엔진의 최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최적화에 도움이 되려면은 이렇게 컴포넌트를 분리한다는 게 이 함수형 컴포넌트, 함수를 분리한다는 거예요. 함수를 분리하면 되지 꼭 소스 코드 파일까지 분리해야 되는 건 아니야. 파일은 분리 안 해도 돼요. 분리해도 되지만 귀찮으면 분리 안 해도 돼. 이 정도 예제면 파일을 분리할 필요까지는 없지. 그렇지만 함수를 분리하는 건 렌더링 최적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T-헤드 부분, 이건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한 변경될 일이 없는 매번 똑같은 버추얼 돔 부분이 추출돼 나갔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리액트 예제들을 보면 초급 예제인데도 왜 저렇게 컴포넌트를 자잘하게 분리하는지 설명은 안 해주고 그렇게 분리된 초급 예제들이 가끔 있죠. 분리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중에 렌더링 최적화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컴포넌트 분리. 웹페이지의 변화가 거의 없는 부분, 자주 변화하는 부분을 이렇게 컴포넌트 함수를 분리해주면 나중에 리액트 엔진의 복잡한 최적화 과정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파일까지 분리해야 되는 건 아니다. 파일은 뭐 분리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러면 초급 수준에서도 언제나 렌더링 최적화까지 고민하면서 구현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렌더링 최적화도 그 초급이 만드는 예제 정도는 렌더링 최적화 안 해도 별 기능이 없어서 충분히 빠를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초급을 넘어서 중급, 고급 되면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구현하고 데이터도 많고 그러니까 렌더링 성능 이런 걸 고민하게 되지만 초급은 사실은
렌더링 최적화, 렌더링 최적화에 도움되는 컴포넌트 분리,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긴 해요. 오케이. 그 다음, 화살표 함수 문법. 여러 번 얘기했지만, 리액트 개발자들은 다 화살표 함수 문법으로 구현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앱 함수, 이렇게 구현할 거예요. 리액트 개발자들. 화살표 함수 문법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T-헤드 테이블도 역시 화살표 함수 문법으로 구현하면 이렇게 되지. 왜 화살표 함수 문법을 선언하는지 알겠지? 더 간결해지죠. 그리고 이 부분도 사소한 이슈지만 알아두는 게 좋은데, 여기는 persons 배열이 전역 변수고,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persons 배열이 지역 변수죠.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persons 배열이 지역 변수이면은, 지역 변수는 그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새로 생성돼. 그리고 리턴할 때 없어지고, 이게 지역 변수죠. 그래서 간단한 number, string 이런 변수야 상관없지만 좀 이렇게 거대한 배열이다. 그러면 굳이 지역 변수보다는 전역 변수인 게 아주 사소하지만 성능상에 조금이라도 이점이 있죠. 왜냐면 이게 이렇게 지역 변수면 이 테이블 1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얘를 새로 만들어요. 그런데 요즘 컴퓨터 성능 수준에 사소하긴 해. 초급 수준에서 신경도 안 써도 되는 사소한 성능 차이예요. 성능 차이는 매우 사소해서 무시해도 좋긴 하지만 어쨌든 사소하긴 해도 좀 거대한 배열이면 전역 변수인 게 낫다. 그러면 한 번 만들고 또 안 만드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매우 사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값이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산수값도 역시 전역 변수로 구현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사소한 차이라서 무시해도 돼요. 오케이. 마무리 요약 부분은 읽어보기 바라고, 연습 문제 부분도 구현해 보기 바라고,